생활이 아니었었고 상당히 굴곡이 많은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다른 사람들한테서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지금 시작을 할까? 네. 이제 내 소개부터 좀 하고, 우리 그 할아버지가 상당히 그 사업을 해서 상당히 그 번창한 그러한 그 사업가의 한 사람이었었어요. 물론 우리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양양, 그 현남면, 현북면 시변리, 현북면 하광정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중국이나 이제 이 일본 이쪽으로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양에 있는 그 땅들을 많이 사놓으셨다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시고 그러는 동안에 부인을 5명을 얻었어. 그러니까 진주에도 하나, 그 다음에 양양에도 하나, 그 다음에 원산에도 하나, 그 다음에 강경에도 하나, 그 다음에 그 연포에도 하나. 그래 5명을 부인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 참 부인이 많으니까 바람 잘 날이 없었지.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로서는 아버지 하나밖에 두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셋째 할머니에서 아들이 또 하나 생기고 딸이 하나 생기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때 원산 사범학교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유명한 학교라 이제 원산의 사범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마침 떨어졌어. 거기서 이제 낙방을 해서 상당히 그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그 생활이 그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이제 방랑하는 그러한 생활이었었는데 이 아버지도 역시 부인을 둘을 뒀어요. 내 어머니는 나를 하나 낳고 둘째 어머니가 이제 딸 둘, 아들 둘 그렇게 놓았는데 굉장히 가정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족이 엉킨 가족이라 그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나는 어머니한테서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둘째 어머니 있는 데서 아들, 딸들을 낳고 하니까 거기에 모두 다 치중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늘 화풀이를 나한테 했어.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이제 매를 맞고 이제 그러니까 화풀이를 친구들한테 가서 늘 한 거야. 그래서 늘 망나니로 자랐어요, 사실은. 국민학교 때부터 그렇고, 이제 중학교에도 이제, 물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이제 자식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강릉이나 야양에 있는 학교에 보내지를 않고 춘천중학교를 보냈어요. 그때 춘천중학교가 강원도에서는 가장 유명했으니까 그때 이제 춘천중학교를 간다고 하면 아마 유학을 가는 거나 뭐 다름이 없고 동네에서 뭐 여비도 보태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가서는 내가 그 철이 좀 들라고 그랬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마다 지금은 말이 아니지만, 그때도 이제 이 어깨라고 그래가지고 주먹 쓰는 놈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주먹 쓰는 놈이 이제 내가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거슬리게 봤던 모양이지. 그 이제 그때는 내가 지금은 이제 늙어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만 그때는 아주 건장하고 인물도 괜찮은 사람이었었거든. 근데 이놈이 아주 거만하게 군다고 이제 나를 이제 무작정 패해서 아주 혼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운동을 배웠어요. 그때 이제 김윤태라고 하는 그 선배님이 당수로, 그때는 당수, 지금 뭐 태권도라고 하지만은 이제 당수를 도장을 만들어 놓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그 김윤태 선배님이 나를 아주 기특하게 보고 정말 집에 데려가서 밥도 먹여주고 이제 공부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1, 2년을 수련을 했는데 1단을 땄어. 그때 당수 1단이면 아마 굉장히, 지금 이거 3, 4단짜리도 아마 맥을 못 칠 거예요. 굉장한 훈련을 받고 하여튼 초단을 땄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주먹 쓰는 놈들이 나한테 얼찡거리지 못했다고. 그러다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 참 영어도 다른 애들보다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하여튼 책을 애우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3학년 때 6.25가 나온 거예요. 6.25가 나서 이제 떠돌다가 이제 고향에는 이제 부모님대로 피난을 가고 나는 나대로 피난을 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나왔다고 그래서 사방 찾으러 댕겼지. 안동, 김천, 저희 대구, 외관 이쪽으로 그 전투가 심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을 찾았지만은 종래 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그 포항 전투에 그때는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내가 마침 그때 부산으로 가려고 했던 생각을 그대로 부산에 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래도 공부할 기회를 얻었을 터인데, 부모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때 먹는 게 문제가 제일 문제였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 HID 그 군부대 소속에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민군 시체고 아군 시체고 정말 넘고 헤매 다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그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으니까. 그리고 이 미군 비행기가 공습해서 이 화염 방사기로 쏴가지고 사람 죽은 게 이게 정말 개 끄실른 것 같이 오그라들어가지고선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6.25가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잘 상상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겪은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후들거려요. 기가 막힌 전쟁이었었다고.
이제 그걸 겪고 내가 한 2달 지나서 그 HID를 따라서 고향에 왔는데 전부 다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학교에 가서 진학을 해야 하니까 이 뭐 간단하게 이제 줄여서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언제까지 시간이 네. 정심은 여기서 자시도록 내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심은 여기서 하도록 하고 시간은 언제까지 내가 시간을 가지고 저희는 12시나 1시 정도까지. 1시까지. 예. 뭐 식사 끝나고 가시면 되겠네요. 예.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할게요. 이제 뭐 상세한 얘기는 좀 걸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학업을 복학하기 위해서 춘천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인민군들이 주둔해 있어서 거기는 학교가 복교가 안 됐다. 그래서 강릉 농업학교에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릉 농업학교 그때는 이제 그게 아마 2년도가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갈렸어. 그래서 강릉 농업 중학교에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졸업을 하고 강릉 농고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강릉 농업학교하고 강릉 산업학교하고 늘 대립이 돼가지고 무슨 운동 경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자유당 시대니까 그때 이제 강릉 농업학교를 갔는데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어깨들이 4명이 나를 호출을 해서 그 농업학교 그 조림지를 끌고 갔어. 조림지로 끌고 가가지고서 네 놈이 둘러앉아서 나를 두드려 패는데 못 참겠더라고. 정말 우리 스승이 정말 사범이 절대 너 이 기술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거 함부로 쓰면은 이 운동 배운 가치가 없으니까 절대 무리하게 쓰면 안 된다. 이거를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이 얼굴을 뭐 맞고 그러니까 뭐 아기도 치는데 그냥 앞에 있는 놈을 그냥 한 대를 쳤는데 그냥 거품을 내뿜고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두드려 패다가 길겁을 해가지고 울러미고 병원으로 간 거야. 그리고 이제 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쪽지가 하나 날라왔어. 6시에 그 아광춘에 와서 대면을 하자고 쪽지가 하나 날라왔더라고. 그래서 이젠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는 이제 공부 다 끝마치고 신돌매를 아주 단단히 엮고 이제 한바탕 이제 싸움하려고 이제 아광춘에 갔지. 그게 이제 큰 중국집인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교관이라고 그 학도호국단 훈련 담당하는 그 선생이 있었어요. 그 선생이 예로 그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김종태 왔냐고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고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만반진수로 차려놓고 이제 환영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먹깨나 쓰는 놈이 하나 왔으니까 이게 싸움 대장으로 내세우면은 이거 강릉 농업학교에 이제 명예로운 아주 어깨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드려 패던 놈들을 일당하고 해서 그날 아주 잔치를 벌리는데 거기에 또 이게 넘어가게 됐지. 그리고는 3학년 때까지 공부 또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운동 경기만 하면 사업학교하고 싸움이 붙으면 거기에 또 안 나설 수가 없더라고. 나가서 뭐 사업학교 그 어깨들이라는 거 죽여 패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공부할 새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제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이 육군사관학교나 해양대학교에 가면 신체 건강하고 인물 좋고 그러면 이거 뭐 프리패스야. 그래서 두 군데다가 이제 입학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학비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을 거의 다 탕진했어요. 왜냐하면 늘 술에 젖어 있고 그저 뭐 하여튼 방랑객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사업체를 만들어 줘도 그거 다 이 친구들 통해서 남겨주고 또 뭐 해주면 또 남들 좋은 일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 그 땅 거의 다 팔고 내가 공부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학비 조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해양대학교나 이제 육군사관학교 가면은 이제 뭐 학비 안 데리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입학원서를 냈는데 국민학교 때 그 나하고 친한 그 클래스메이트가 있었는데 박성재라고 그 글도 잘 쓰고 이제 그 학생은 이제 사범학교를 강릉 사범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농업학교지만 그 사범학교 그 박성재하고 나하고 그러면 또 복싱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댕기면은 하여튼 강릉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강릉 호랭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범학교 애들이 죽는 거야. 모자를 감추고 뭐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게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강릉에서 상당히 참 무례하게 이제 세월을 보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전도 부인이었었어. 그 전도 부인이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가 돼가지고는 더 우리들한테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학교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한번 가자. 근데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 선생님이 왔으니 이제 교회에 꼭 한번 내가 너희들이 교회에 가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래서 다시 끌려가다시피 갔어요. 그때 이제 감리교회인데 감리교 그 강릉 중앙교회라고 김흥광 목사님이 그때 이제 재직 중에 있었고 이제 이호빈 목사님이 그때 내려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 이건 내가 듣지 못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생활이 순탄한 생활이 아니었고 또 상처 입은 이 마음이라 그 이호빈 목사님 설교에 감복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지향해야 할 길이 어딘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호빈 목사님에게 이러한 영향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호빈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상담을 받고 이호빈 목사님이 창설한 중앙신학교 그때 지금 그 강남대학교로 되어 있는 강남대학교에 제가 입학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가는 거나 이제 해양대학교 가는 거 다 포기하고 사실은 내가 해양대학교에 가려고 했을 때는 정말 그 마도로스가 돼가지고 정말 이 할아버지처럼 정말 항구마다 부인들을 하나씩 두고 세상을 한번 누벼보자 그런 꿈도 있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를 알고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앙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 가게 되니까 사실은 내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거기 목사 안수를 안 준대. 왜냐하면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지 목사를 기르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신학을 하지 않고 그때 만일 내가 목사 안수를 준다고 하면은 내가 신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너 취향이 사회사업에 맞을 거다. 그래가지고 김덕준 목사님을 상담하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김덕준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는 결과 그때 이제 그 사회사학과가 처음 그 중앙신학교에서 창설이 된 거예요. 최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사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사회사업을 전공을 하고 후에 기회가 되면 내가 신학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은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신학교에 가서 사회사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적성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만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호빈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때 만난 분이 함석헌 선생님이에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전엔 성서적인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달리 풀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선생님 저서가 20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볼 거는 수평선 너머 시집이라고 하는데 수평선 너머하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두 권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면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면 그때 이제 그 특강을 한다고 그래서 전 학생들 다 강당에 모아가지고선 이제 그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그때 이제 나 기숙사에 있었는데 나하고 같은 클래스메이트고 또 이제 같은 기숙사에 있고 그 홍명순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둘이 맨 앞에 나가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두루마기를 허연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가 허옇게 시고 수염이 허옇게 난 할아버지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산신령 같아 거기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에 반해지겠더라고. 야, 이게 어떤 분인데 이거 강의를 하나. 그래서 딱 분필을 들고 딱 쓰는데 뭐 거침없이 도가도 비상도면 도가도면 비상도라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두 줄을 딱 써놓고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장장 2시간을 뭐 기가 막힌 강의를 하는 거야. 아주 거기서 감독해서 아주 해끄덕한 거야 내가. 그때부터 선생님으로 모신 거야. 그때부터 모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가 졸업할 때 선생님이 농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선 홍명순이하고 나하고 둘이 천안농장에 그 씨알 농장 개척할 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2달 앞두고 졸업장이 문제냐?
내가 사람만 되면 됐지 뭐 이 졸업장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천안농장을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똥구르마를 끌고 천안을, 그때는 천안 그 집 수요가 얼마 안 됐어요. 그 똥구르마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그 똥을 다 퍼주면서 그걸 갖다가 천안농장에다가 걸고 가지고 복숭아 나무 그 어린 거 심어 가지고 사과나무 어린 거 심어 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기르니까 이 복숭아가 이런 게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2년 반 동안 일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안 갈 수가 없고 군대에 가서 내가 더 심한 고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 가는데 육군도 그렇고 공군도 또 그렇고 해병대를 가야 되겠다.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러는데 그 귀신 잡는 해병대가 어떤 건지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병대에 이제 입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내 머릿속에는 하는 신앙이 이제 잠재해지려고 하는 그 무렵이지만은 아직도 그 이제 사람이 덜 됐으니까 그때 이제 강원도 출생이라 우리는 묵호에서 지원병을 받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묵호에서 떠나는데 한 3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 영주에서 이제 서울 인천패들하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대개 다 기관 사병들이 너희들이 이제 그 영주에 가면 그 서울하고 인천패들 그 깡패들이 이제 서울하고 그 인천패들하고 싸워서 이긴 놈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영주에 오면 너희들을 또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심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근데 영주에 왔어. 영주에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놈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서는 그때는 인천 놈들이 아마 서울 패들을 장악해 가지고 그 인천의 고음들이라고 하는 그 깡패들인데 그놈들이 와가지고는 딱 둘러서고 내가 제일 건장하니까 나를 6명인가 그렇게 되는 놈이 병 깨진 거 들고 칼 들고 잭크 나이프라 이게 들고 또 뭐 깡통 찌그러진 거를 들고 이놈들이 거버리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는 이 곶배를 타고 지원병을 싣고 갔어요. 근데 그 곶배 이제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거기 칼 든 놈이 거기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놈들은 지금 꼼짝 못하고 구석에 다 죽치고 있는데 이게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 칼 집은 놈이 아무리 뭐해도 이놈이 지원병으로 가는데 칼을 쓰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들고 그놈을 이제 팍 차고 나가서 그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이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도망을 쳤어요. 치는데 이놈들이 따라오더라고. 따라오는데 이제 한두 명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반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뒤로 물러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곶배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교관이 거기에 지켜시고 있었어요. 근데 두 놈인데 한 놈은 저만쯤 있고 한 놈이 이제 그 칼 든 놈이 이제 달겨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2단 옆차기를 하면서 그저
쳤는데 그냥 쓰러졌어. 그래 지저 밟아가지고 이놈들 너희들이 앞으로 정말 까불면은 정말 더 혼을 내놓겠다고. 그리고 이제 멱살이를 끌고 들어갔더니 그 교관이 이제 싸움을 말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이제 삼랑진 가니까 거기에 경상도하고 전라도 패들하고 붙은 그 경상도 사나이가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삼랑진에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차가 떠나니까 이제 싸움을 중단하고 입대한 후에 보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입대를 한 거야. 그 입대를 하고 나서 이제 점호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일찍 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일찍 분대장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는 대개 이제 힘께나 쓰고 이제 몸집이 그래도 좀 굵은 사람들을 일찍 분대장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처음 일찍 분대장을 섰는데 전부 다 이제 병사떠나 해가지고 사람들을 집합시켜야 되는데 집합을 시키는데 점호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 근데 이상하다. 예감이 이놈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카로에 가보니까 그놈이 아예 누워있는 거야. 배짱 쓰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한나라 한자 김한이라고 하는 놈인데 굉장히 몸집이 크고 아주 장대한 놈이에요. 그놈도 이제 뭐 당수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나보다 조금 어린 놈인데 뭐 씨름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놈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쁜 욕을 하면서 이놈 나오라고. 왜 이렇게 누워있냐고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이 그제서야 오는 거야. 또 일어나가지고선 턱 터보고 오는데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가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침대가 이렇게 놔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짚고 이 평행을 하게 돼 있다고. 평행봉처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딱 머리가 돌아가기를 이제 거기를 짚고 이놈을 한번 앞차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선 짚고 그저 앞차기를 했는데 약간 흔들리기만 하지 꿈쩍을 안 하는 거야. 야,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러는 순간에 이 탄티에 그때 이제 완전 무장은 아니지만 수통에다 다 물 넣고 모이게 돼 있었어요. 이 수통을 끌러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그냥 그 물통으로 이 머리를 갈겨버렸어. 그랬더니 정신이 얼떨떨할 거예요. 그 물통으로 맞았으니 좀 아프겠어. 이게 그리는 걸 그냥 그저 치고 들어가니까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지간한 놈이면 다 쓰러지는데 이놈은 뭐 세차게 했는데도 그렇게 꿈쩍을 안 하고 종국에 가서는 이제 쓰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 끌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교관이 이제 일찍 분대장들하고 와서 보니까 그런 이제 광경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교관이 이제 전부 다 집합시켜가지고 아주 이제 훈련을 이제 하는데 교관도 이제 질려버렸지. 그러니까 그 해병대 훈련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말 심한 훈련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아주 대우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이제 훈련받은 그 과정 얘기를 하면 뭐 참 기가 막혀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바닷물에다가 전부 다 빤스바람으로 그 겨울 바다에 전부 다 쳐놓고 헤엄쳐 오라 그래가지고 그 헤엄쳐 나오면 이제 총 가지고 엎드려 붙여 해가지고선 기는 거 제1포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여기가 이게 막 까지고 그러는 거야. 이게 끓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빤스바람으로 완정도장 해가지고 천지봉, 그 천지봉이 굉장히 높은 봉이에요. 이 진해에선 제일 높은 봉인데 거기에 단숨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하여튼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렇게 심한 훈련을 하고 또 그 UDT 훈련은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해도 잘 모를 거야. 그 물귀신이 다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기가 막힌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뭐 상처 입은 건 말할 거 없어요. 그런 훈련을 받고 이제 이 전방에 배치받아가지고 어떻게 굶주렸는지. 이 신병 훈련소 때는 좀 밥을 먹긴 먹었지만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이 종기도 나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게 흔집이 있지만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전방에 가니까 이 상관들, 분대장, 뭐 상병들, 또 소대장 이 밥 다 푸고 나면 내한테 돌아오는 건 밥 한 숟갈 될까 말까 한 거야. 이런 걸 먹고 훈련을 하니 그리고 또 이 저 전방에 방공호를 파는데 그 방공호를 팔라니까 곡괭이가 필요한데 이 곡괭이를 들려면 이게 힘이 붙여서 못 파겠더라고. 이런 훈련 과정을 겪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씨알 농장에서 일하던 그 씨알 농장을 내가 어떻게 좀 새로운 개척을 해볼까. 이제 그 유영모 선생님이나 그 함 선생님의 영향도 받았지만 이호빈 목사님도 또 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잘 알 거예요. 그 진부령에 가면은 남쪽으로 한 2km 그 산을 넘어가면 그 알프스 스키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흘리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상당히 넓은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개척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난민들이 참 굶주리는 난민들이 많았어요. 특히 동해안에 그 고기잡이 하러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그 고기 잡아 먹으려고 왔는데 고기가 안 나니까 늘 배를 줄이고 하는 난민들이 많았다고. 그 36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봉사회 그때 기독교 봉사회 지원도 받고 캐토릭 그 봉사대 그 지원도 받고 해서 이제 집 짓는 자료나 뭐 그때 밀가루, 옥수수가루 이런 거 이제 배급 주면서 땅을 파고 이제 농사 짓게 해서 이제 배추, 무 그 심어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출하를 해서 이제 돈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그 난민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배급 그 옥수수가루나 이제 밀가루를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평을 개척을 하면 한 대박씩 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뼈 빠지게 개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땅이 되는 거니까 완전히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기득권을 갖는 그 땅이 되니까 열심히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년 동안 거기서 정말 황무지지. 30리 바깥에 나가야 그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집들이 있는 데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 가서 이제 조달을 하면서 생활하는 건데 그 산에 가서 개척하는데도 기가 막힌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풀뿌리를 캐 먹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라지, 뭐 좋은 것만 먹었지. 정말 도라지, 더덕, 뭐 칡뿌리 이런 거 또 나물 봄이면 나물 뜯어서 소금에 기름 묻혀가지고서 이제 먹고 이러면서
개척을 했으니까 아주 좋은 음식만 먹고 사실은 개척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토담집도 맹글고, 그때 이제 그 이호빈 목사님이 마침 내 있는데 그 산농 학원을 하겠다고 그래가서 이호빈 목사님이 와서 정착하게 돼서 그 선돌 마을에 개척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산농 학원을 만들고, 그리고 나는 이제 따로 또 거기에서 산중에 들어가서 목장을 한다고 소 28마리를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방목을 하면서 이제 그 생활을 또 개척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혼자 있으면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아주 이제 좀 정착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나무를 하나하나씩 다듬어 가지고 이제 틀목, 그러니까 토막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힘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8m짜리 원목을 미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집을 지었다고 하는 거는 나도 상상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 안번덕이라고 하는 그 곳에 제일 높은 봉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이 문을 열면 이 동해바다가 쫙 보여요. 그 산중에서. 그러니까 이 뭐 기가 막힌 자리야. 그래서 함 선생님도 다녀갔고 이호빈 목사님도 다녀갔지만, 내가 그 김종태의 재주는 몰랐는데 이 집쟁 것만큼은 100점을 주겠다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은, 그 밑에 또 이화여대 그 계몽대들이 와서 이 가난한 아이들 와서 이제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애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거기서 선야학원을 만들었어.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간성에 장 보러 가려면은 내가 들려야 되고 꼭 한 번씩 쉬고 가야 할 거예요. 거기 안반덕하고 한 20리가 넘는 그 곳인데, 가다 들리고 오다 들리고 이제 커피도 얻어 마시고 때로는 이제 점심도 얻어 먹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친해져 가지고 이대 졸업생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최용신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화까지 뭐 다른 배우가 역으로 나왔지만은 그 중심으로 해서 영화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은데도 다 뿌리치고 나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상당히 결혼하는 것도 집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이제 그 과정까지 얘기하려면 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은데 다 약하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5년 후에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더라고. 근데 친구들은 다 지금 사회사업을 전공해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집도 장만하고 결혼도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나는 이거 털터리로 나와서 직장을 얻으려니까 졸업장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건국대학교 김성도 농장장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축산대학이 처음 이제 생겨가지고 농장을 하는데,
나를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력서를 보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일할 사람은 아니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하는 걸 보고 마땅하면은 일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가라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을 일해보니까 이건 뭐 자기가 시키지 않아도 농사일은 내가 척척척척 또 농업학교 나왔겠다. 좀 잘해. 너희 농장에 있는 게 너무 아깝다. 내가 저 민덕기 선생한테 춘천장을 써줄 테니까 거기 가라고. 그걸로 가니까 나는 그 뭐 좋은 자리인가 했더니 목부로 일하라고 처음. 그 이제 목부로 일하는데 그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대개 다 이 젖을 짜가지고 건국대학교에서 그 서울 우유협동조합까지 가려면은 그때는 이 자동차도 없고 아스팔트도 아니야. 그냥 맹길이니까. 리아카 끌고 그거 가려면 2시간 반을 가야 돼. 근데 그 우유통을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끌고 가면은 상한기 절반이야. 그러니까 절반은 폐품으로 돌리고 반밖엔 쓰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결손이 많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뭐 목부들이 다 선배니까 내 얘기를 하면은 듣지 않을 테니까 내가 솔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침 3시에 일어나가지고 똥 다 치고 그 다음에 뜨신 물 데워가지고선 그 젖을 닦아 놓으면 그때 이제 일어나서 젖을 짜게 하면은 다 이제 젖을 짜고 그래가지고 거의 6시면 끝나가지고 6시에 운반하면 8시 반이면 간다. 그러니까 해가 거의 뭐 아주 떠오르기 전에 덥기 전에 가니까 이게 전부 합격품이라. 그러니까 이게 배 이상 수확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 책임 맡은 그 민덕기 선생도 좋아하고 이 목부들도 이제 신이 나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당도 좀 올라가니까 이게 좋더라고. 근데 그때 얼마를 받은 거 하니 2,600원 받았어요. 2,600원이면 식대값이 2,500원이야. 그러면 100원 남는 거 가지고 이 교통비도 안 돼. 왕복 어디 나가서 버스 한 번 타면은 이 왕복비가 안 돼. 그때 왕복을 하려면은 120원인가 140원인가 아마 그때쯤 되는데 이 왕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나 댕기지를 못해. 그때 이제 그 우리 집 사람이 이대 학생처에 있는데 이제 고생하니까 주말마다 와서 이제 밥 사주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내가 아직 잊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실습생들을 내가 그래도 농사 짓는 데는 파gem이니까 실습생들 다 내가 실습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축산 그 학교 학생들이 그때 이제 졸업할 학년이고 그래서 뭐 실습도 굉장히 열심히 받았어요. 근데 그 실습이 더 중요하거든 사실은 이론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걸 거기서 다 배워주니까 뭐 굉장히 그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젖 짜는 것도 이거 함부로 젖 짜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수련이 돼야 뭐 똥 치는 거, 젖 닦는 거 이런 거 다 수련을 겪고 나야 그 다음에 젖 짜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이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젖을 짜는 기술자가 되는 것도 이게 한 달 이상 수련을 해야 돼. 근데 이 젖 짜는 게 우스운 것 같아도요. 한 달 동안 젖을 짜면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 밥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게 마비돼요. 그만큼 힘들다고. 이제 그게 풀려야 그 다음에 젖을 제대로 짜는 거야.
이 젖 짜는 것도 지금 뭐 기계가 나와서 다 짜고 그러지만 이 젖 짜는 것도 참 기가 막힌 기술이 요한다고. 그러니까 그 젖 짜는 것도 몇 분 만에 짜느냐, 몇 분 만에 그 젖을 다 짜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전공은 아니니까 대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산대학에 이제 있다가 거기에 졸업생이 생기니까, 그 얘기를 내가 안 했네. 그러다 보니 한 달 후에 그 관리 책임자가 나한테 도전하러 오더라고. 왜냐하면 내 명성이 자꾸 올라가고 자기는 실추되니까 도전해 오는데, 그것도 내가 뭐 싸움이라고 하면은 누구만 못하잖아. 응?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결혼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4학년 학생들을 졸업시키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후배들한테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게 박형환이가 힘이 좋고 아주 그 지도력이 있는 놈한테 너가 이거 인계받아야 된다. 그리고 인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떠난다고 그러니까 민덕기 선생이 네가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려고 하냐. 그렇지만 이 후배가 중요하지 않냐. 후배한테 물려주자. 민덕기 선생이 서울여자대학교에다가 전화를 했어. 거기 그 축산과에 뭐 일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누구야? 고한경 박사가 우리 지금 이게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소개해 준 거야. 그러니까 서울여자대학교에 가서 이제 있게 되는데 거기 가서 월급을 얼마 받은지 알아요? 12,000원을 주더라고. 이거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지. 근데 그 축사를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구데기가 끓는 거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은 둘인데 이게 엉망이야. 그 이제 그 젖도 아주 우수한 젖, 그 건지, 이 홀스타인이 아니고 건지가 나는 그 젖은 홀스타인의 반밖에 난대요. 근데 그 젖이 아주 기가 막히게 농도가 좋아. 그래서 사람한테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젖도 제대로 안 나.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그걸 깨끗이 청소를 해서 아주 반들반들하게 유리알처럼 만들어 놨지 뭐. 근데 학생이 얼진도 안 했는데 한 학생이 와보고는 우사가 이게 뭐 천지개벽을 했다고 가서 떠들어대니까 모두 다 구경하러 오네. 오니까 뭐 축사가 반들반들하고 뭐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됐지. 고한경 박사하고 이효재 선생님도 와서 보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보배가 왔다고 등을 두드려주고 금이 환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한 1년 반 동안 해놓고 정말 참 그 망행하던 서울여자대학교 우사를 아주 일으켜 세워놓고 돼지도 정말 수십 마리 기르고 닭도 수백 마리 기르는 그런 축산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학과장이 이게 축산장이 잘 되니까 이제 내 꼭대기에다 사람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출신을 갖다가 놓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니 나하고 이 의견이 안 맞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물러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표를 제출을 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니까 뭐 이효재 고한경이가 나가냐고 야단하고 그랬지만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덜커덕
이제 그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이제 페이가 좋으니까 그때 이제 결혼식은 했다. 장모님도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때 허락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저 손님들이 와서 지금 저 얘기 중이에요. 실수도 같이 듣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여기 자리에 그 얘기 아닌가요? 있다가 결혼하고 너무 페이가 작으니까 이 컴패션 그 봉사 재단에다가 이전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월급 해야 얼마 안 되거든. 내 월급보다 작아. 그때 그 외국 기관이 상당히 월급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내 월급보다 작았는데, 아니 내가 그만두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 집도 장만 못 해놓고 있는데 전세방에서 이제 애도 낳게 되고, 이거 기가 막히대. 그게 할 수 없이 내가 형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육촌 형님인데, 육촌 형님은 그때 이제 이 일정시대 만주로 이제 피난 갔다가 만주에서 자라고 해방돼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야양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그랬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나한테 와서 일하라고 그럴 때는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뭐 구걸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또 시구퉁하니까 그 편지를 하나 써주더라고. 근데 이제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사를 많이 줬으니까 이제 사무 보는 데나 좀 갔으면 했는데, 동물원, 저 창경원 동물원 사성 기르는 그 모이주는 내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거기가 있는데 하루는 그 우리 형님 비서가 가족 데리고 구경하러 왔다가 나를 본 거야. 그래서 당장 그만두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그만두라 그러니까, 이거라도 그만두면, 거기 가니까 이제 그 공무원 월급 5,300원씩 받던 때인데, 그거라도 그만두면 이거 야단이잖아. 그래서 또 갔더니, 그때 이제 다시 선거 운동을 해야 이제 국회의원 뽑는 데인데, 내려가서 운동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알아서 한다고.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뭐, 간성, 양양, 속초야, 내 고향이고, 내 본거지고, 내가 거기에 정말, 이 간성면 흘리에 370세대를 정착을 해놨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래가지고선, 정말 그때 이 박정희의 처남인가 누가 한병기라고 있었잖아. 그거하고 이제 맞붙었는데, 내가 안 내려갔으면 한병기가 될 판이야. 근데 100표 차이로 당선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편지를 하나 써주는데, 숙대 총장한테, 윤태림 총장한테 편지를 써주더라고. 그래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윤태림 총장한테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제 함 선생님하고도 친구거든. 그러니까 내한테 잘 왔다고 그래가지고 총무과에 재산 관리하는 거 그걸 딱 맡기더라고. 이 숙대 재산 관리하는 거를 담당을 하니까, 이거 정말 참, 내가 술을 지금도 좋아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끊었다가 또 이제 마시게 돼서 술을 마시기지만, 매일 업자들이 술을 사주지, 밥 사주지, 월급은 17,000원 주지, 또 예로 가해 돈 생기지. 이런 천국이 없어. 야. 그리고 또 윤태림 총장은 학생들 YMCA, YWCA 조직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지도하라고. 일거리가 자꾸 생기는데,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월급은 많이 받고 생기는 건 많은데, 자, 술 먹고 들어가자니 밤 12시, 1시, 그리고 또 정신이 몽롱해서 기분 좋게 들어가니까 와이프는 그저 얼굴이가 찌그러들어가지고 영 살맛이 아닌 거야. 그런 중에 이제 친구가 그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지금은 그 목사가 됐지만 박상진 목사님이라고, 목사가 야, 너가 아무리 요 직장이 좋지만 네가 사회사업을 전공을 하고 여기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네가 사회사업을 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나는 어떤 직장인지 한번 가본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게 홀트야. 홀트에 갔는데 그때 애들이 한 270명 있는 그 시설인데, 맨 안쪽에 핸디캡 빌딩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세상에서 구경하지 못하던 정신박약 아이들이, 어제 입이 삐뚤어진 애들, 손발이 으그러진 애들, 콧물 흘리는 애들, 뭐 만신창이가 된 아이들 한 50여 명이 그 빌딩에 있는데, 그 애들을 보니까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리 홀트가 그래도 한번 와서 더 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이 홀트가 얼마나 좋은 재단인데 당신이 그만두려고 그랬냐고. 야단이야. 돈은 얼마 받든 간에 가자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생소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콧물도 좀 닦아주고 뭐 애들 쓰다머도 주고 그러니까 말리가 있다가 이게 됐다고. 콧물 흘리는 거 닦아주고 쓰다머 주면 이 애들 다 잘 기를 수 있으니 좀 와서 좀 해달라는 거야. 근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다 제쳐놓고, 나는 사실은 영어는 중학교 때 배운 영어밖에 모르거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유창하게 영어 잘하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날 보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또 영문과 출신이니까 영어 기가 막히게 또 잘하거든. 근데 한국에서만 배웠는데도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와이프도 와서 일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월급도 뭐 굉장히 많이 주는 거야. 난 25,000원 주고 우리 와이프는 15,000원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돈이야. 그때 돈은. 이거 뭐 1년만 벌면 집 한 채 사겠더라고. 그때 돈으로. 이거 정말 참 기원. 뭐 돈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홀트의 그 역사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 홀트 얘기 내가 잠깐 하겠는데, 여러분들 정말 힘내세요. 홀트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졸업했어. 그런데 이 양반이 네바다에서 부모님들이 개척을 해서 살 수가 없어서 이 서부로 이동을 한 거야. 그 그레스웰 오레곤에 와가지고 정착하게 돼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판무식 이 농부가 그래도 신념을 갖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땅을 사고 그 땅 위에 나무들을 깎아가지고 기차가 들어올 예비를 하고 내로에 깔 그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밥만 먹여주면 와서 다 일했대. 그러니까 그 산더미 같이 그 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차가 들어오니까 그걸 뭐 비싼 값으로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재소를 만들고 농장을 크게 만들고 대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아내 한의원 어니언 그 바다 홀트를 아내로 맡고 자기 아들 딸 6명을 낳았어요. 맏딸은 멕시코 선교사로 가 있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 죽었는데 그 위자료로 홀트의 완다 학교를 세웠어. 그리고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60만 불을 가지고 한국 고아 사업을 시작을 했고, 녹번동에 와서 일을 하면서 텐트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애들이 모여들어. 몇 달 안 돼서 직원들을 12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570명을 수용을 하게. 그 녹번동에서 그걸 다 수용을 못하니까 지금 일산에 있는 이 땅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천막을 치고 할아버지가 부르도자 트럭도 다 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밤이면은 밤에도 달밤에 트럭터를 몰고 땅을 밀어서 부지를 만들어서 낮에는 흙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36채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손수. 그 36채 그 캐빈에 애들이 270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1964년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오카노가 원장으로 있다가 그 부원장이라는 사람을 주승욱이라는 사람들 부원장 두고 일했는데 홀트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홀트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다 도둑 맞고 뭐 남아나는 게 없었어. 그래서 나를 채용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6개월 만에 36명을 화해시켰어. 전부 도둑놈들이야. 거저 빵까지 도둑질을 해가는 거야. 그 나중에는 그 빵까지 뭐 빵 한 조각 가져갔다고 화해시킨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유리창도 깨고 그랬는데 그 주무자도 나한테 한 번 혼났지. 내 주먹 맛을 못 봤거든. 그 다음에는 을신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할아버지 얘기하다가 또 내 얘기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하면서 아이들한테는 과일을 사도 좋은 거 다 애들한테 먹이고 음식도 그저 애들이면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자기는 먹다 남은 찌끄레기 그 사과 왜 이렇게 비틀어진 거 그 애들 안 먹는 거 그걸 들고 먹으면서 트럭터를 운전을 해서 그걸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은 구경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이 백가죽을 이렇게 올리면은 한 10cm 정도 늘어나는 이런 아이. 이 얼굴이가 주름살이 져서 할아버지 같은 이런 어린 아이. 핏죽도 못 먹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을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의사 선생이 얘는 병원에 가도 죽습니다. 그런 아이를 안고 일주일 동안 자기 배에서 키워가지고 살려낸 이 할아버지야. 그 아이 여러분들이 홀트에 가면 할아버지 볼에다가 뽀뽀하고 찍은 사진을 볼 수 있을 거야. 걔가 그 죽다 살아난 아이라고.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홀트가 대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가지고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입양 사무실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입양을 급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충정로에다가 2층 집 세를 얻어가지고 입양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레스웰 그 홈오피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고 입양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 돈 축낸 놈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홀트가 그 재산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일 거예요. 그러다가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선 홀트 다 말아버렸지. 두 번째 김한규라는 놈이 이 군부 세력 때문에 들어와가지고선 전부 다 말아먹어버렸지. 이 홀트가 왜 이렇게 재구시를 못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가지고 홀트가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대홀트가 생각해 보시오. 홀트가 14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월드비전이 20억도 안 됐어. 그게 몇 년 만에 내 나올 때 이전만 해도 월드비전이 12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일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홀트를 지금은 능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억울해. 내가 정말 그만두고 왔지만은 내 여기에 오게 된 동기도 뭐 약간 곁들여서 얘기는 하겠지만은 정말 이 홀트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이사 구성이 제대로 돼서 이 홀트를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홀트 재산 따라갈 이 사회복지기관이 없어요. 네.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이 재단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참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떠한 조소에서 모두 다 일을 하시는지 학교에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이 전국을 한 바퀴 돌면 기차칸에 이 생활보육사 한 2명 데리고 한 30명 40명을 한 바퀴씩 돌아서 이 기차에다 운반해 가지고 홀트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기차칸에서도 영양실조가 돼서 죽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애들 때문에 전부 다 그 인테이크 하러 돌아다니면 한 번에 30-40명씩 데리고 들어왔어. 그만큼 일이 많았고 애들 들어오면은 일산서 아픈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었다고. 그는 위경에 처한 아이들을 싣고 밤중에 나가야 돼요. 그때는 기사도 다 퇴근하고 내가 직접 몰고 밤중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아픈 아이가 있어서 또 갔다 와요. 2행보 3행보 하고 나면 밤이 새고 그랬댔다. 그만큼 애들이 몇 명이 일산에 제가 있을 때 있은지 아세요? 거의 600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직원들은 한 200명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애들이 정말 굶주려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 아이들 보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시키고 그랬는데 미국에 입양시킨 애들이 거의 한 15만 명 됩니다. 물론 데이터는 각 입양기관의 데이터 전부 합해서 한 15만 명으로 나오지만 그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 구라판이 지금 이 미국인이 전국으로 외국으로 나간 아이들이 거의 한 30만 명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입양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때 사정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우리나라 이 관례로 봐서도 입양할 사람이 없었다고. 또 내 새끼 키우는데도 힘이 벅찼고, 그러니까 남의 애들 데려다가 기르려고 하는 생각도 못한 거야. 그냥 한 가지 예로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이영장가, 내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분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교수야. 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거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장관이 뭐라고 행거하니, 그러면 당신이 하나 애 데려다가 길렀느냐? 지금이라도 바쁘지 않으니까 하나 갖다 길러라 그러니까 찍소리도 말 못했다는 거야. 이불은 말하기 좋지. 교수니까 뭐 입양하는 거 반대하고 뭐 외국으로 보내는 거 반대를 하지만, 아이 그게 실정에 맞아야지. 보살으로서도 역량을 발휘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다고 그때는. 그래서 지금 외국으로 간 애들이 참 그만큼 잘 길러서 좋은 사람으로 길러졌지, 한국에 그런 아이들을 그냥 뒀다고 하면 다 거러지가 됐을 거예요. 의사, 교수 뭐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르쳐서 그 태권도 사범이 돼가지고 간 아이들은 LA에서도 지금도 굉장하게 그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난 미국에 가면요, 돈 없이 여행을 해. 내가 왔다 그러면 이놈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왔다. 자, 너는 다음 날, 너는 다음 날 스케줄 다 짜고 구경할 때를 다 마련해 놓는다. 지금 한국에 입양을 했다 한 아이들, 길러준 사람들 그런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국내 입양 그렇게 많이 해도 다 내 새끼로 만들었지. 응? 그러니까 이게 참 실상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야. 그러다 이제 제가 홀트가 있다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얘기 못 하겠는데, 홀트에 있다가 제가 이제 씨알의 동지라고 할까, 이제 그런 동지들이 산에 이제 많이 다녀갔어요. 거기서 이제 목사된 사람들도 많고, 또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미국에 이제 보내져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사실은 입양 많이 간 아이들 후속 조치를 위해서 나도 한번 외국으로 이민을 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신청을 했는데, 내 친구들은 다 보내고 나서 내 차례가 되니까 스톱이야. 크로스 된 거야. 그래서 못 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홀트에 있다가 산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참 뭐 사업도 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부도를 내고 요 서울에 와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애들 셋을 데리고 단칸방에서 매일 그 호떡 장사를 하는 거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이제 좀 내가 홀트에 있으니까 각 시설을 다 잘 알잖아.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이제 나이도 많고 운영이 아주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맡아서 해다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분 퇴직금 후하게 좀 주고 이걸 인수를 해서
이제 맞기 시작하고 사실 그 친구가 아무 자격증도 없고 또 학력도 미달이고 그래가지고 내 얘기가 곧 빠졌네. 그래서 내가 홀트에 있으면서 그 졸업장이 없었잖아. 그게 이제 문제가 자꾸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71년도에 다시 이제 그 고전에 등록을 해가지고 71년도에 졸업은 마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대학원까지 또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문제되는 게 해소가 됐고 그래도 내가 그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임시 여기 총무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연수원에 여기서 고등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여기 연수원 사회복지연수원에 보내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따게 해가지고 정식 이제 총무로 일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복지관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해서 이제 관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나는 홀트에 좀 견뎌서 홀트를 좀 잘 정말 그 제대로 의제니 뜨제니 다 온 것들 다 물려보내고 제대로 좀 새로운 사람들을 신진들을 모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개해 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지도 그렇고 내가 홀트에 있는 것보다 내가 여기 와서 오히려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관이 처음에 이 가양 어린이집 하나 인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지관 그 다음에 복지관에 어린이집 하나 또 운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홈리스 센터 요즘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자활후경기관 그래서 6개 기관을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일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굳은 일을 찾아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회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더 긴박하게 느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사회의 자본을 어떻게 이 사회사 기관이 모을 수 있겠나 하는데 역점을 둬야 돼요. 이거는 정부의 기금이 이제는 고갈을 당하는 때가 됐어. 왜냐하면 하도 이제 모금하는 데가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저금통도 뭐 가보면 수십 개씩 나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완전히 이게 분권화돼 가지고 더욱 저 어려운 지방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의 돈을 어떻게 빼돌려서 사회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개척정신을 가져야 돼. 내가 정말 그 개척정신을 좀 기르기 위해서 내가 산에도 가고 정말 그랬지만은 이 홀트도 만일 대성공을 했다고 하면 내가 가지를 않았을 거야. 정말 형편없고 정말 엉망진창이 된 데에 와 일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홀트, 지금 이런 홀트라면 내가 안 찾아갔을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뭐 조금도 티끌망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때 내가 여기가 내 일할 자리구나 하고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척정신을 갖고 일할 때에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하나 일해 갈 때 희열을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밤낮 월급만 타먹는 이런 개미 챗바꾸 도는 식이면 사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 정말 내 손으로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 뭘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하나 정말 점차적으로 정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천천히 걸어가면 그래도 끄트머리가 보인다고. 여러분 이제 젊잖아. 30년 40년 일할 수 있다고. 내가 40년을 일해온 거야.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겨우 일한 것이 지금 한 10몇 년밖에 안 돼요. 10몇 년 동안에 6개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거 된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 더 진행할 거야. 정말 벽지에 정말 땅 사가지고 좋은 시설 하나 만들고 싶은 이상이 아직 남아있다고. 아마 그때까지는 아마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신념으로 산다고. 왜 여러분들이 정말 남이 좋다고 하는 기관에 가서 매일 필요 없다고. 정말 구진대 가서 하나하나 개척해서 얼마나 좋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야 우리 시설이 이러니 돈 좀 내놔라. 왜 떳떳하게 얘기 못하느냐 이 말이야. 얼마든지 돈 주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지금도 가서 얘기하면 1,000만 원 500만 원 내놓는다고. 우리 조국기행 한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천막 쳐놓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산행도 하고 저 좋은 유적지를 찾아서 돌보는데 나 돈 좀 나와. 돈 내놓는다고. 이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으면 자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할 테니 좀 돈 좀 내주시오 하면 돈 내놓는다고. 거리낌 없어요. 이렇게 개척해 가는 거야. 우리가 돈이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아니라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진행하려니 돈이 없는데 좀 돈 좀 내달라. 야 친구 있는 데 가서 야 너 돈이 있는데 돈 좀 내놔라. 돈 안 내놓겠어 친구가? 하다못해 10만 원이라도 내놓는다. 좀 사회사업가들이 배짱 크게 좀 놀아야지. 그저 엉거주춤 해가지고 그저 월급 받는 것만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맹난 생활은 이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이제 젊으니까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이거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도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친구 잘 사귀어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충족한 보배야. 그리고 내 앞길을 개척해 줄 수 있는 스승을 하나 바로 잡아놔. 그 스승한테 그저 모든 걸 다 울고 먹어. 그런 스승을 정말 나에게 길잡이가 될 스승을 하나 마련해 놓는 거.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은 스승 하나 만들고 좋은 친구 만들어서 이 사회복지계에 정말 또 다른 창의적인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 수혜자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들을 했네.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해. 2학년 강동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리까지 두루두루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솔선수범하면서 대단한 추진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점 많이 보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좋은 스승을 돌아 길라잡이가 되는 스승을 돌아하셨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한석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강연 속에서 큰 감동을 받아서 사회 사업 하시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길라잡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감동을 느끼셨는지 그 감동 속에서 느끼신 것들을 제 후배들한테 저희는 함석헌 선생님의 그 감동을 다시는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나눠주시고 느낀 점을 저희한테 일러주고 싶은데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함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제자들이 많지요. 나는 이 사회사업을 전공하면서 함 선생님한테 감명 깊은 거는 생명을 살리는 길에는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이념,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내 몸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하는 그런 이념, 그리고 진리라고 하면은 정말 어떠한 난관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길을 택해서 가자. 그러니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다음에 평화의 길이면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앞을 다투어 가는 그러한 이념을 갖고 사는 그런 그 모습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함 선생님은 평화주의자고 정말 생명을 아끼는,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아끼는 정말 그런 선생님이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라면 정말 칼이 목에 들어와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강한 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 있어요. 한 어떤 이제 그 근광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예? 광업하는 이제 금을 캐는 그 광업자인데 이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폭력배들이 돈이 탐이 나가지고선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돈 내놓으라고 이제 갔다는 거야. 가가지고선 이놈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내놓아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는 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찔러보려면 찔러봐. 그러면서 이걸 허리를 이렇게 내비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폭력배들이 칼을 찔르려고 그러다가 겁이 나가지고 찔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돈 많이 버는 이 광업하는 사람이라도 이는 불의에는 내가 돈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자신을 갖고 대할 때는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칼을 찌르려고 해도 찌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한 거면 무서울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거나 어떠한 남에게 악행을 하려고 하는 거나 교사를 하려고 하는 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는 정말 진리가 나설 때는 다 머리를 숙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앞세우고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는 그러한 선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주 머리에서 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수혜자들 중에 아주 보잘것없지만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존중해서 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기르면은 하나의 위대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문에 봐서도 알겠지만 다리 쓸 수 없는 그 운동하다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선 사체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의사 공부를 해 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장애자들에게는 그게 번복이가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정말 이게 사지가 다 못 쓰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다 폐인이 됐다 그리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 이건 죽는 거야.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 앞엔 당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자 한 사람을 만나서라도 그의 그 개성과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것을 사랑해 주면 그게 위대한 생명으로 바꿔갈 수 있다. 그렇게 뭐 또 질문할 거 있습니다. 질문들을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하시네. 내가 여기 올 때부터 이 시설은 존속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기본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이 군대 생활과 비슷해서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 제대로 못하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데 그걸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그게 이게 아주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병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도둑질, 남의 거 도둑질하거나 또 뭐 야유증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나 하여튼 이게 견디기 어려우니까 상당히 특수적인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활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이제 국내 입양을 최우선으로 하자.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위탁을 두 번째로 확장을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룹홈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룹홈을 만드는 데는 한 5~6명을 가정 형태로 해서 이제 부부들이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과 같이 기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자. 그 이제 그거를 우리가 수차 95년도부터 쭉 해오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뭐 가정 위탁 전적으로 하고 뭐 이 국내 입양은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룹홈도 이제 좀 확장해 가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아주 주력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상이 이제 돈이 되는 대로 이제 집을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동아 아파트에 하나 마련해서 한 5명이 나가서 생활하고 있고 여기 퇴소생들을 위해서 한 몇 명이 나가서 이제 그룹홈을 하고 있고 가정 위탁은 한 5~6가정이 나가서 하고 있고 국내 입양도 성공적으로 했어요. 우리들 몇 명 보냈지만은 아주 정말 뭐 대학교까지 나가서 지금 아주 뭐 활동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우리 시설에서도 역시 뭐 사회사학과로 배출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지금 일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참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집단에서 소규모로 이제 가정 형태의 아이들을 가정 적응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가족 캠프라는 거를 요 며칠 후에 하지만은 한 가족이 한 아이를 가족에게 매체시켜서 한 가족 일원으로 일주일이라도
가정 훈련을 하는 그 가족 캠핑을 이제 하고 있고 매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적응 훈련이라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가정에다가 후원자들 집에다가 보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 가정 경험을 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되도록이면 다각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조국 기행도 이제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 천막 치고 밥을 해 먹으면서 또 수련장에 가서 수련을 해 가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아주 유명한 명승지를 찾아다니고 또 이름 있는 산을 넘고 그렇게 이제 극기 훈련도 하고 명승지도 찾아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낭여행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혹 염려가 스러워서 이제 친지들을 곳곳에 이제 연주를 해서 미리 이제 잡아두고 어려울 때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서 도움을 받게 해서 배낭여행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방별로 지금 여기 사실은 그룹홈식으로 돼 있거든요. 아파트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경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6파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가정별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수련회를 보내요. 또 이제 그 가정 훈련을 보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이제 다양스러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죠. 어디 대답이 됐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 공상학번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선배님께서 여태까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시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리고 근데 그 개척하는 데는 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만일 내가 산에 가서 일할 때 큰 불이 났어요. 말하자면 지금 이 복지관 관장으로 가 있는 권술령 관장이 근데 그 불이 얼만큼 크게 났냐면 불이 왜 났냐면은 이 개간지에서 이제 불을 이렇게 이제 홈을 파가지고 불을 놓으면 불이 이렇게 모여 들어가요. 불이 뭐 이렇게 그 황무지니까 이 한 길 이상 넘어가는 그 풀들이 다 이제 그 누렇게 변해가지고 말라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불을 다 이제 피워가지고 꺼진 다음에 이제 그 개척을 하는 거거든. 근데 불을 다 놓고 와서 점심을 먹는데 이 불똥이 남아 있었는가 봐. 그 불똥이 바람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240정보가 탔어요. 240정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1정보가 3,000평입니다. 3,000평에 240배를 곱해봐요. 어마어마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바운다리 흘리까지 그 안반덕에서 흘리까지 다 탄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주일 동안 끄다가 못 꺼가지고 비가 온 후에 불이 꺼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방화범이잖아. 이게 구리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내가 가면 이거 다 망치잖아. 근데 우리 이 공관장이 슬그머니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강릉 유치장, 강릉 산림소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강릉 교도소의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다.
근데 이제 함 선생님이 그때 내려오셨어요. 강릉에 내려왔는데 마침 함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는 여자를 만나놨어. 근데 그 여자 남편이 판사야. 판사인데 권술련이 담당 판사야. 그래가지고 당장 그때 그 3월 달에 불을 냈는데 그 즉시 찾아오지 않았어. 2달이 지난 다음에 5월 말일경에 찾아왔어요. 판사가 직접 그 산에 왔다고. 산림관수를 데리고. 근데는 그 밑에 있는 풀이 다 지나가면서 불이 났지, 이렇게 아람들이 나무들은 그냥 옆으로 슬쩍슬쩍 지나가고 위에는 살았거든. 그러니까 5월 말일 6월 달이 되니까 이게 나무잎이 확 피어가지고 불탄 게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판사가 산림관수를 데리고 와 보니까, 야 이놈아, 너 몇만 주가 고사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하나 죽은 나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림관수